오늘부터 이제 우리 서양 사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양 사상에서는 먼저 서양의 고대상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서양의 고대 하게 되면 크게 두 사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 고대 이제 시험 문제에 서양 고대 사상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발문에 서양 고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고대 그리스 사상하고 그리고 고대 헬레니즘 사상 요 두 가지 시대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고대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고대 그리스의 사상과 그리고 헬레니즘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 중에서 고대 그리스 하게 되면 크게 네 입장이 있는데, 그걸 이제 크게 네 입장을 또 줄여 가지고 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첫째는 소피스트라는 입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소피스트에서 나와가지고 약간 소피스트하고는 조금 대비되는 입장에서 소크라테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계승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라톤을 계승한 아리스토텔레스를 또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 문제에 서양 고대 사상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고대 그리스 사상이나 고대 헬레니즘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고대 그리스 사상에는 소피스트와는 약간 상대적인 입장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입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소피스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피스트라는 것은 소피아스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소피라는 게 소피아거든요. 소피아다운 사람들, 소피아 같은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하거든요. 지혜. 여러분들 책 중에서 소피의 세계 이런 책이 있거든요. 소피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게 되면 지혜의 세계,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세계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고, 또는 외국 이제 그 배우 중에서 소피 마르소 막 이런 배우들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마르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혜, 굉장히 소피스트는 이제 말을 잘하고, 그 당시 이제 그리스에서 젊은이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지식들, 이 소피스트들은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니고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견문이 굉장히 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런 사건이라든지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알게 됐을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 소피스트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소피스트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가 이제 소피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프로타고라스의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이야기를 이 프로타고라스가 했습니다. 이때 인간이 만물 모든 것의 척도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소피스트하고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도 원래 너무 이제 젊은이들에게 가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당시 그리스의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도 소피스트의 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포함해서 지혜로운 소피스트라고 생각했는데 이 소피스트나 소크라테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의 관심을 자연에 뒀습니다. 자연. 이 프로타고라스 이전에 그 이전에 소피스트 이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피스트 이전. 그 소피스트 이전의 철학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면 자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만물을 구성하는데 이 사람들은 소피스트와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면 만물의 근원이 뭘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루는 근본이 뭘까?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 뭘까? 이거를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한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레스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물로부터 나왔다. 물이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70%가 물로 되어 있죠.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동물들, 식물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바다에서 물이 올라와서 그 물이 모든 동물과 식물과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루는 근본이고 근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말고 여러분들 우리 수학 시간에 직각 삼각형의 두 변 그리고 직각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분이 누구죠? 피타고라스라는 분이 있죠. 피타고라스. 이 피타고라스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수다, 숫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이 사람도 수로 이루어져 있고 동물도 개도 강아지도 쥐도 고양이도 식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데모크리토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자르는 것을 컷이라고 하죠. 자른다라고 하는 걸 컷이라고 하죠. 그 컷을 의미하는 게 톰이었습니다. 컷이 톰이거든요. 근데 이게 톰이 잘라진다는 것인데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 것 할 때 잘라지는 톰에다가 잘라지지 않는 이라고 부정을 뜻할 때 A를 붙입니다. A. 그래서 잘라지지 않는 하게 되면 아톰이 되는 거죠. 아톰, 우리말로 원자가 되는 거죠. 원자. 그래서 데모크리토스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루는 근원은 원자다.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드는 것이다. 모든 것은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원자로 되어 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탈레스, 피타고라스, 데모크리토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뭐죠? 자연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자연을 연구했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은 자연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자연이 뭐로 구성되어 있나? 자연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이 수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자연에다가 좀 더 집중했다는 거죠. 뭐보다? 인간보다. 그리고 인간이 모여 살고 있는 사회보다 자연에 좀 더 초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연에 초점을 두고 자연을 연구했다고 해서 자연 철학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분들을 자연 철학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런 탈레스나 피타고라스, 데모크리토스의 자연을 연구하는 자연 철학자에서
프로타고라스, 그리고 프로타고스를 비롯한 소피스트,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자연으로부터 인간, 그리고 인간이 모여있는 사회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 같은 경우에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요게 자연에 대한 관심, 쌤이 이야기했던 누구들? 자연 철학자들, 어떤 사람들이 있죠? 탈레스, 피타고라스, 데모크리토스 같은 자연 철학자들의 관심, 어디에 대한 관심? 자연에 대한 관심을 어디로? 인간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들이 모여있는 어디? 사회로 관심을 전환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간을 연구했던 선구자가 바로 누구다? 프로타고라스를 대표로 하는 누구? 바로 소피스트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피스트만이 아니고 소피스트로부터 나온, 그리고 원래 소피스트였다가 소피스트로부터 나와가지고 소피스트하고는 상반되는, 약간 대비되는 견해를 주장했던 누구? 소크라테스. 그래서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는 약간 대비되는 점도 많이 있지만 공통점이 뭐였냐면 그 당시 자연에 대해 초점을 가졌던 자연 철학자들처럼 자연을 연구하는 분위기에서 누구를 연구하는 쪽으로?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는 쪽으로 철학의 관심을 전환시켰다. 그래서 인간을 포커스로 철학을 했다. 이게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공통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타고라스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는 잠깐 선생님 이거 좀 지우고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세 번째인데 요 세 번째는 요 첫 번째 이야기했던 프로타고라스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해석입니다. 해석. 자, 해석인데 뭐에 대한 해석이라고요? 요 첫 번째에 관한 해석입니다. 프로타고라스가 모든 것의 기준, 물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루는 근본이다. 아니다. 수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루는 근본이다. 아니다. 원자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는 기준이다. 그런 거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전부 다 아니고 기준은 인간이다. 인간이 모든 것을 이루는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프로타고라스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신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성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쿠란에 보면 알라 신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알라 신은 존재하신다. 어떤 뭐 불교의 경전을 보면 불교 경전에 어떤 극락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극락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프로타고라스는 아니다. 어떤 경전 또 어떤 뭐 신의 말씀 이런 게 기준이 아니고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기준이다? 인간이 기준이다. 사람이 기준이라는 거죠. 사람이 이건 존재한다. 내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이거는 신은 분명히 존재하신다 라고 하면 그 신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볼 때 이건 없어. 천국은 없어. 극락은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없을 수 있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존재하는 것의 기준. 이건 누구다? 바로 인간이다.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기준이 돼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지하세계 이거 인간이 볼 때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지하세계는 없다는 거죠. 죽은 후의 세상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인간이 볼 때 그럼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볼 때
죽은 후에 세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 세상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없다. 바로 존재하는 것의 기준은 인간이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존재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그 기준도 누가 되는 거죠? 그 기준도 바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의 기준도 인간, 존재하지 않는 것의 기준도 인간. 근데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위에다 써볼게요. 그렇다, 맞다, 옳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옳다. 알라신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옳다. 또는 어떤 제우스 신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옳다. 라고 어떤 신이라든지 어떤 인간이 아닌 다른 분들이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옳은 거야. 그분들이 이거 옳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은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옳은 것은 사람이 옳다고 보면 그건 옳다고 보는 거죠. 인간의 기준이 돼가지고 이거는 인간이 볼 때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는 올바른 거야. 이게 맞은 거야. 하면 그게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이고 올바른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 바로 누구다? 인간이 기준이 된다.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인간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지 않다.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누구? 인간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안 좋은데 어떤 다른 존재, 신에게는 좋다. 그러면 신에게 좋으니까 이거는 신이 기준이 되어서 인간에게 안 좋아도 이거는 옳은 것이고 이거는 올바른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프로타고라스가 볼 때 인간이 옳고 인간에게 좋을 때 그것이 옳고 좋은 것이 된다. 모든 것의 기준은 인간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타고라스를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로 프로타고라스의 말은 인간 중심이다.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본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의 출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선생님 요 위에다가 좀 쓸게요. 자, 두 번째는 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할 때 요 해석입니다. 프로타고라스가 아주 세부적으로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막 프로타고라스의 말은 이런 말이야, 프로타고라스의 말은 이런 말이야 이렇게 막 해석을 막 하거든요. 자, 어떤 해석을 하느냐면 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고 할 때 요 인간은 인간 일반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말할 때 그게 옳은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존재한다고 신이 존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할 때 신은 존재하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세계, 극락, 천국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프로타고라스가 말한 인간 일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아니다. 요 인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간이다. 개개인이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계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다. 내가 볼 때, 알라신, 부처님 계신 것 같아. 그럼 알라신, 부처님 계시고, 알라신, 부처님 없는 것 같아.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이 만물의 기준이고 척도라는 것이다. 그게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이다. 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요 개개인으로 보는 입장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다.
사람마다 누구는 존재해, 누구는 존재하지 않아, 누구는 있다, 누구는 없다, 누구는 옳다고 하는데 누구는 잘못됐다고 한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걸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상대주의라고 그러죠. 요거를 보통 상대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상대주의. 그리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관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주관. 그래서 이거를 주관주의 이렇게도 부릅니다. 주관주의.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근데 요 두 가지 약간 상반된 해석이 있는데, 이 프로타고라스를 비판한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소피스트로부터 나왔던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책을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소피스트라는 책이 있거든요. 소피스트. 거기서 막 소피스트를 막 비판하고, 그 다음에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요런 분들이 이 프로타고라스를 막 비판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프로타고라스의 말은, 인간이라는 말은 인간 일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프로타고라스가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라고 한 것은 그 인간은 인간 일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은 굉장히 상대주의적이고 그리고 주관주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형이상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형이상학. 형체가 있는 걸 뛰어넘는, 그게 형이상학이죠. 현실을 뛰어넘는, 경험을 뛰어넘는, 이게 형이상학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요거는 개개인이 만물의 척도이기 때문에 상대주의와 주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프로타고라스의 요 입장은 사람마다 다 달라지는 것이다. A는 요거 존재하는 게 틀림없어. 그럼 존재하는 거죠. A가 기준이 되니까. 근데 B라는 사람은 이거 존재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 그러면 어떤 하나의 사물이 A에게는 존재하고 B에게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A는 이거 틀림없이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B는 이거 틀림없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하나의 사건이 옳으면서 동시에 옳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모순과 혼란을 가져온다 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피스트를, 프로타고라스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약간 비판하는 입장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의 만물의 척도라는 것은 개개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모순을 가져오고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여러분이나 선생님이 공부하는 대부분의 이 프로타고라스나 소피스트에 관한 것은 플라톤의 책,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 나오는 그런 소피스트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해석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 평가원에서 주로 출제한 것은 요쪽입니다. 요쪽.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의 만물의 척도는 개개인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상대주의고 주관주의를 이야기한다. 요 입장에서 주로 요 개개인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의 시험 문제 출제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어보다 보면 프로타고라스의 요 입장이 나오고 프로타고라스만이 아니고 프로타고라스가 소피스트를 대표한다 라고 간주를 하고 그렇게 보고 소피스트 입장이 개개인을 중시하는 상대주의와 주관주의 입장이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고요. 자, 요 해석 중에서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선생님 이거 좀 지울게요.
세 번째 해석은 어떤 거냐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고 할 때, 요 인간은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경험. 사람의 약간 이성적인, 정신적인 요구보다, 그러니까 약간 비교할 때, 이성, 정신, 요구하고 약간 비교를 합니다. 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신은 존재하셔. 내가 경험해보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아. 내가 경험해보니까 사후세계, 죽은 다음의 세계는 존재해. 내가 경험해보니까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아. 인간의 경험, 그 경험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이성 중에 요 이성 아니다. 이성 쪽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시했고 프로타고라스와 같은 소피스트는 인간의 경험을 중시한다. 그래서 소피스트가 그 당시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여러 그리스 지역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경험, 각 지방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요 프로타고라스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정신, 인간의 영혼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 인간의 경험, 특히 이 경험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감각적 경험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본 것, 내가 눈으로 본 그것이 나에게 기준이다. 내가 만져본 것, 내 몸으로 행동으로 내가 행동한 것, 그것이 나에게 기준이다. 그래서 사람의 감각을 통한 경험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중시한다고 해서 이것을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을 경험주의의 승구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험주의의 승구자 프로타고라스, 그리고 소피스트, 그리고 감각주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요. 자, 네 번째 해석입니다. 네 번째 해석은 인간은 만물의 기준이다라고 할 때 그때 인간은 나에게 유익한 것. 아, 이게 나에게 유익해? 그럼 옳다. 이게 나에게 손해가 돼? 그럼 이건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사람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 그게 기준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용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거든요. 나에게 유용하다. 유용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유용한 것,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쓸모 있으니까 옳은 것, 나에게 막 손해가 돼 옳지 않은 것,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을 유용성을 중시하는 입장, 그리고 소피스트 전체를 유용성을 중시하는 입장,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 프로타고라스의 유용성, 유익을 중시하는 이것은 좀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속적. 왜냐하면 아까 이 프로타고라스의 그 인간을 개개인으로 평가했던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 프로타고라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속적으로 자기에게 좋은 것,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프로타고라스와 소피스트를 평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익하다, 유용하다, 이거를 세속적인 것. 예를 들면 명예, 돈을 많이 벌어서 나에게 유용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돼. 요런 세속적인 명예, 부와 같은 그런 측면의 유익과 유용을 이야기한다. 라고 평가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피스트를 굉장히 좀 세속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사람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요런 입장에서 비판하면서 누가 이렇게 비판했다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피스트를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 중에 누구? 프로타고라스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소피스트는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를 중시했고 거기에 비해서 소크라테스 같은 분은 세속적인 가치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보고 부 그리고 명예 이런 거 굉장히 하찮게 보고 소크라테스는 자기 목숨도 제자들이 이렇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돈이 있으면 그냥 죽을 사람도 막 풀어주는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제자들이 돈을 가지고 왔는데도 소크라테스가 아유 나 그냥 그렇게 구차하게 내 생명을 구하고 싶지 않다. 그냥 난 독배를 마시고 죽겠다라고 한 것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입장인데 세속적인 가치 이런 거 중시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도덕적인 것, 도덕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도 약간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도 소피스트를 비판하면서 소피스트가 너무 세속적인 부, 명예 이런 거 중시한다. 그런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 그리고 영혼, 요 정신을 보통 영혼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 내 영혼을 가꾸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부, 명예 이런 거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피스트, 세속적 가치 중시, 소크라테스, 도덕적이고 정신적이고 영혼의 가치를 중시했다. 그래서 유익한 것 아주 조금 오래된 시험 문제에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왔냐면 프로타고라스 같은 소피스트는 유익, 유용성을 중시하고 소크라테스는 이익은 중시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영혼을 중시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전에는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소크라테스 책을 찾아보니까 소크라테스도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유익을 이야기하네? 그런데 요 소크라테스의 유익은 소피스트 같은 세속적인 유익이 아니고 영혼이 잘 되는 것, 내 정신이 잘 되는 것, 내 영혼이 아름답고 내 영혼이 풍부한 것, 그것을 유익으로 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둘 다 인간에게 유익한 걸 중시했지만 세속적 유익이냐 아니면 내 영혼의 유익, 정신의 유익이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를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타고라스, 소피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의 기준인데 그 인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소피스트입니다. 두 번째 소피스트로 우리가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고르기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고르기아스가 이제 소피스트 중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되는데 이 고르기아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이 없다. 아까 프로타고라스가 만물의 척도는 누구? 인간이다. 근데 그 인간을 누구로 많이 해석한다고 그랬죠? 개개인. 그러면 나는 신이 존재해. 근데 너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존재하는데 네가 볼 때는 존재하지 않아? 그럼 이게 이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당시 스파르타에 갔다 온 사람은 스파르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기 어디 동굴에 감옥에서 태어난 어떤 아기는 그 스파르타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자라나면서 스파르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죠. 과연 스파르타가 존재하느냐? 이 세상에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죠. 알 수 있는 것도 없다. 나는 이렇게 아는데 이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죠. 나는 스파르타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무자비하고 쉽게
조금만 화나면 칼로 사람들의 목을 베는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스파르타는 법에 의해서 정말 질서가 잘 잡혀진 그런 평화로운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아는 것이 다 다른 거죠. 정말 우리가 올바른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다. 혹시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전달했는데 들은 사람이 들은 것은 전혀 다르게, 우리가 보통 그런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앞 사람이 뒷 사람에게 뭘 이렇게 막 설명하는 거 하면 제일 끝에 사람이 들은 거는 처음에 앞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했는데 제일 뒷 사람이 마지막으로 안 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죠. 우리가 전달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제대로 된 전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르기아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 혹시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다.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정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근데 혹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고르기아스가 이야기했는데 요거를 해석을 합니다. 해석.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자, 요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고르기아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해석인데 뭐냐면 요거는 회의주의다.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게 많은데, 이렇게 존재하는 게 많은데, 이 건물도 존재하고 학교도 존재하고 선생님도 존재하고 아빠 엄마도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게 아무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당시 이 소피스트들은 그 말을 잘하는 걸 가르쳤거든요. 그 당시가 이제 민주주의가 그리스에서 이렇게 막 꼽히던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꼽히던 기원전 5세기, 6세기경이거든요. 민주주의가 막 발달하다 보니까 특히 어떤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직접 내 의견을, 정치에 관한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는 그런 웅변술, 수사학, 설득력 이런 게 중요시된 거죠. 그거를 아주 잘한, 정말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 다른 사람을 논리적으로 논파하는 것을 알려준 사람들이 누구? 소피스트였습니다. 소피스트는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견문이 넓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도 했는데 고르기아스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회의에 빠진 사람 아닌가? 이거는 회의주의에 물든 사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달할 수 없다. 이 소피스트의 취급이 사람들에게 수사학, 그리고 설득력, 웅변술 이런 거 전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전달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회의주의구나. 그래서 회의주의라고 하는데 요거를 굉장히 안 좋은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윤리적 회의주의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윤리적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선과학이죠. 선과학. 우리가 요거는 그래도 하지 말아야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안 좋은 그 친구의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그런 거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친구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 이런 어떤 친구지간에도 선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선이 있는데 그런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없을 수 있다. 윤리적으로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이런 윤리적인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비판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의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윤리적인 회의주의가 결국 우리 사회에 적어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평화로워지는데 그런 게 다 없어지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그런 사상이다 라고 고르기아스를, 그리고 누구?
소피스트를 비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올 때 고르기아스를 주고 고르기아스만의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 그냥 고르기아스를 주고 소피스트 전체를 묻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타고라스를 주고 프로타고라스만 묻는 게 아니라 프로타고라스를 주고 고르기아스에 대한 것도 선지에 나오고 또 다른 소피스트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소피스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고르기아스 입장을 소피스트 전체의 특징으로 보고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피스트. 자, 세 번째 소피스트는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그거 좀 지우고. 자, 세 번째 소피스트는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트라시마코스의 아주 유명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정의, 올바름,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누구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냐면 소크라테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와. 근데 소크라테스는 책을 한 권도 이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예수님 같은 경우도 책을 한 권도 안 쓰셨죠.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쓰셨죠. 그죠? 또 부처님도 부처님이 직접 책을 쓰신 건 한 권도 없고 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에 관한 책을 쓰셨죠.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직접 쓴 책은 없고 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글을 쓰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누구?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책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 소크라테스입니다. 주로 플라톤이 책을 어떻게 썼냐면 그러니까 주인공 한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질문하고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답변하고 그럼 또 주인공이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면 생각해 볼래?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그럼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때 플라톤이 주인공으로 내세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내세워가지고 플라톤이 수없이 많은 책을 썼거든요. 그걸 플라톤의 대화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플라톤이 아주 많은 책을 썼는데 초반기에 쓴 책에 나오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생각보다는 소크라테스의 생각, 이거는 소크라테스 생각이다. 플라톤의 초기 책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진짜 소크라테스의 사상이다. 그런데 중반기로 가면서 소크라테스를 등장시켰지만 등장시켜서 하는 말은 사실은 플라톤의 이야기일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가지고 막 이데아의 세계 막 이런 거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이데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등장시켜가지고 나라는 통치자 계층, 보조 계층, 생산자 계층이 있고 통치자는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군인들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거는 요거는 소크라테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플라톤이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내세워서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막 해석하거든요. 근데 이 플라톤이 쓴 책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국가라는 책이 있어요. 국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국가라는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소크라테스가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말하지만 대부분은 플라톤 자신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요 중에 소크라테스가 나와가지고 이 트라시마코스하고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질문하거든요. 트라시마코스에게 정의가 뭐죠? 라고 질문하니까 트라시마코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의란
강자의 이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자의 이익이 되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이게 올바른 것이니까 힘이 약한 사람들한테도 요거 지켜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요거를 트라시마코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 트라시마코스 입장입니다.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라시마코스가 자,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을 만들 때 그 나라에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 중에 누가 만드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죠. 힘이 있는 강자들이 누가 되는 거죠?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그러면 힘이 있는 강자들이 통치자가 돼가지고 법을 만들 때, 이 법을 만들 때 자기 지위, 자기 권력, 자기 재산, 요거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자들, 통치자들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을 누가? 피통치자들이, 이 피통치자가 누구죠? 힘이 없는 약자들이죠. 그 나라의 약자들. 그러면 약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나는 먹을 것도 없는데 저놈은 저렇게 넓은 집에서 배부르게 살고 있네. 우리 아이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안 되겠다. 뒤엎자. 이렇게 반역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강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남의 물건 훔치기 없기, 남의 집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기 없기,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법은 결국 약자들의 집에는 가봤자 훔쳐올 것도 없고, 약자들의 집에는 가봤자 가져올 돈도 없다는 거죠. 약자들에게는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권력도 없다는 거죠. 권력이나 돈은 강자들에게만 있는데, 그 강자들의 돈, 강자들의 권력, 강자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남의 물건 훔치기 없기, 남의 집 뛰어넘기 없기 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익? 강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피통치자들에게는 이게 너희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피통치자들에게 이게 너희들에게도 이익이 되니까 요 법을 준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법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강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실 피통치자에게는 이 법이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이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라시마코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피통치자는 어떤 게 이익이냐?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왜? 그 법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강자의 이익, 통치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피통치자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법,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 어기는 것, 이것이 피통치자들, 약자들에게는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요거를 약간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정체에도 연결을 시킵니다. 정체. 이 정체는 정치 체제, 체제를 줄여서 정체라고 부르거든요. 정치 체제, 이거를 정체라고 부르게 되는데, 정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치 체제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 통치자들이죠. 여기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들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거든요.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 노란 분필 하나 가져올게요. 자, 여기서 통치자들이 이 정치체제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 정치체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뭘 만들죠? 법을 만들죠. 그런데 결국 이 법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통치자라고 하는 강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정치체제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통치자가 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는 손해가 되는 거죠? 약자들, 피통치자에게는 약자가 된다. 요게 트라시마코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입장에 요 입장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 바로 이 트라시마코스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여러분들 이제 문제집 이렇게 보다 보면 아주 오래된 문제는 아까 쌤 이야기한 것처럼 트라시모코스는 이익을 이야기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이익이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움, 덕스러운 삶을 이야기했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문제가 잘 나오지 않고, 왜냐하면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니까 소크라테스도 뭘 이야기했다고요? 유익, 다른 말로 이익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트라시마코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란, 이 정의가 뭐죠? 올바르다는 것은 이익은 이익인데 누구에게 이익? 이거는 사실은 약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약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트라시마코스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가 아니 약자의 이익이 된다는 게 정의롭다고? 올바르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자, 트라시마코스 잘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드릴게요. 라면서 예를 막 들어주거든요. 그 예 어떤 게 있냐면 아까 트라시마코스가 통치자에게 통치할 때 법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죠? 법을 만들었는데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통치자가 법을 만들 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법, 그리고 피통치자인 백성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그런 법을 만들면 그 법을 백성들이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 국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그 나라는 망해버리는 거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소크라테스는 통치자는 그 나라가 잘 유지되기를 원하는데 나라가 잘 유지되려면 백성들이 법을 지켜야 되고 백성들이 법을 지키려고 하면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피통치자인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법을 만들어야 백성들이 그 법을 이게 지키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구나. 내가 법 열심히 지켜야지 하면서 법을 열심히 지키게 되고 그래야 나라가 질서가 유지되고 그 나라가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이것은 피통치자인 누구? 약자의 이익. 피통치자인 약자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질서가 유지되고 쓰러지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은 통치할 때 누구를 위해서? 피통치자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유지되고 통치자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통치자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피통치자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행동만 하면 결국 통치자도 쫓겨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통치자를 예를 들고 또 통치자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소크라테스가 의사를 또 예를 듭니다. 의사가 막 치료할 때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 트라시마코스는 결국 의사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거다. 자기 돈 많이 버는 쪽으로.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의사에게는 안 가게 된다. 의사가 누구를 위해서 진료할 때? 환자를 위해서 진료할 때.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진료를 할 때 이익이 되니까 환자들이 그 의사에게 가고 그 의사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환자에게는 이익이 아무것도 안 되고 의사 자기 돈 버는 거기에만 신경 쓰고 그렇게만 진료하는 의사에게는 아무도 가지 않게 된다. 요게 소크라테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이상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은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 약자에게 이익, 피통치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 또 이런 예도 들거든요. 배를 몰고 가는 선장. 선장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다른 탄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되게 배를 움직이면 선원들이 그 배에 졌는데 아무도 협조 안 하고 결국엔 배가 뒤집히는 거죠. 누구의 이익? 타고 있는 선원들의 이익. 선장의 이익이 아니고 선원들,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장이 배를 전복될 수 있으니까 왼쪽으로 돌려, 오른쪽으로 돌려. 선장이 그렇게 지시할 때 선원들이 따르게 되고 그 배가 순항하고 선장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장은 항상 그 배를 움직일 때 선원들의 이익을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요게 소크라테스의 트라시마코스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올 때 트라시마코스를 주기도 하고 고르기아스를 주기도 하고 프로타고라스를 주기도 하면서 그 사람만의 특징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소피스트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소피스트의 특성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소피스트를 좀 설명하고 소크라테스와 약간 좀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